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벌써 두 번째 주네요. 이번 주 AI 업계는 정말 소식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법적 문제부터 기술 소식, 또 투자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좀 큰 이슈 같은데요. 오픈 AI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건이죠? 맞습니다. 법원 명령 때문에 사용자가 지워달라고 요청한 챗GPT 대화 기록까지 보존해야 한다고요? 네, 이게 기존에는 30일 보존하고 영구 삭제였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삭제 요청된 로그 데이터까지 증거 보존 차원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죠. 아,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는 좀 반발이 있겠네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항소할 거라고 밝혔고요. 샘 알트먼 CEO도 이 부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료 사용자나 프로, 플러스 팀 같은 유료 사용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엔터프라이즈나 에듀 고객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대화 기록이 꼭 필요하다고 본 거겠군요. 아, 정말 기술 발전이랑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가 딱 부딪히는 지점이네요. 네, 앞으로도 좀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의 수능이죠. 가오카오. 이 기간 동안 AI 챗봇 기능을 좀 제한했다고요. 아, 네. 이게 부정행위 막으려고 그런 건데요. 워낙 그쪽 입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Q&A나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같은 앱들이 시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그 사진 인식 기능을 잠시 막았고요. 아예 막은 곳도 있다면서요. 네, 텐센트의 유안바오나 문샷의 키미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 시간 동안은 사진 인식 서비스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참 전 세계적인 문제인가 보네요. 네, 또 데이터 관련 소송 소식이네요. 이번엔 레딧이 엔트로픽을 고소했다고요. 맞습니다. 레딧 데이터를 라이센스 계약 없이 엔트로픽이 그냥 가져다가 AI 모델 훈련에 썼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 빅테크 플랫폼이 AI 모델 제공사를 상대로 학습 데이터 관행에 대해 소송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레딧은 오픈 AI나 구글과는 계약을 맺었는데 엔트로픽은 안 그랬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레딧 웹사이트 크롤링을 금지하는 로보치.txt 파일 규약까지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엔트로픽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아,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데이터 수집 관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엔 좀 재밌는 기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챗GPT 목소리가 더 사람 같아졌다고요? 네, 그 유료 음성 기능인 어드밴스드 보이스가 업데이트됐는데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뭐랄까, 미묘한 억양 변화나 실제 대화처럼 잠깐 멈추거나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졌고 심지어 공감이나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감정 표현까지도 더 잘한다고 하네요. 오, 진짜 영화 허에 나오는 AI처럼 되어가는 건가요? 허허, 거기까진 아니더라도요. 아, 그래도 실시간 번역 기능도 추가됐는데 사용자가 멈추거나 언어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번역을 해준대요. 와, 편리하겠네요. 근데 아직 버그는 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끔 음질이 좀 불안정하거나 의도치 않은 소리가 나거나 가끔 환각 증상 같은 버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죠, 아직. 네, 다음은 정말 큰 투자 소식입니다. 메타가 스케일 AI라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인데요.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조 단위 투자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조단위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 원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게 성사되면 메타의 외부 AI 투자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와, 스케일 AI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큰 투자를...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고객이고요. 최근에 기업 가치가 한 13억 달러? 거의 18조 원 정도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유망한 회사죠. 메타가 이미 스케일 AI에 투자를 했었다고요? 네, 투자사 중 하나고 또 흥미로운 건 스케일 AI가 메타의 라마3 모델 기반으로 디펜스 라마라는 걸 만들었어요. 디펜스 라마요? 그건 뭐죠?
군사용,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 특화된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AI 기술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지네요. 그만큼 데이터 라벨링 같은 기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용 범위가 넓어지니까 또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경고도 나오더라고요. 아, 영국 법원 이야기군요. 변호사들한테 AI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면서요. 네, 고등법원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믿을 만한 법률 리서치 도구가 절대 아니고 그럴듯해 보여도 완전히 틀린 정보를 줄 수 있다고요. 실제 사례도 있었나요? 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판례를 AI가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변호사는 AI가 준 정보를 반드시 공실력 있는 출처로 교차 확인할 직업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중한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죠. 관련 전문 기관에도 이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하긴 법률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AI를 그냥 믿으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전문가 검증이 필수라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타 AI 뉴스레터 운영자이신 정빈님께서 이번에 컴패니어이드 인스티튜트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십니다. 아, 네. 영화 현장의 생산성, AI로 다시 쓰다라는 주제로 AI 협업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행사 정보와参加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2025년 6월 두 번째 주 주요 AI 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여러 고민거리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구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관련 논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AI 분야의 흥미로운 새 연구 논문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들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스스로 실수해서 배우는 모델, 그리고 의료 현장을 돕는 그런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죠. 자,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The Illusion of Think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Large Reasoning Models, 그러니까 LRM들의 추론 과정을 분석했어요. 네, 이 연구는 단순히 정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과정 자체를 좀 들여다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퍼즐 환경을 사용해서 분석했더라고요. 생각의 과정이요. 흥미로운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가장 좀 눈에 띄는 발견은요. 특정 복잡도를 넘어서면 모델의 정확도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떤 벽에 부딪힌 것처럼요. 아,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문제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추론 노력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토큰 예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연산 자원이 충분한데도 오히려 노력이 줄어드는 좀 직관에 반하는 그런 현상도 보였어요. 자원이 충분한데도 포기해버린다는 건가요? 그럼 단순히 계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표준 LLM과 비교했을 때 보면 낮은 복잡도에서는 오히려 표준 모델이 좀 더 나았고요. 중간 복잡도에서는 LLM이 유리했지만 아주 복잡해지면 둘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계산 능력 자체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 이 모델이 정말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굉장히 정교하게 추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군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럼 모델의 학습 방식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도 있겠죠. 두 번째 연구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Reinforcement Pre-training, 줄여서 RPT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 RPT. 이건 언어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학습 방식 있잖아요. 다음 단어 맞추기. 이걸 강화학습, RL 문제로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다음 단어 예측을 강화학습으로요? 네. 그러니까 모델이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할 때마다 일종의 보상을 받는 식으로 훈련하는 거죠. 게임처럼요.
마치 게임처럼 보상을 주면서 학습시킨다니 재밌네요. 이게 기존 방식, 그러니까 그냥 다음 단어 예측만 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특정 도메인 지식 없이도 범용적인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데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하. 실제로 다음 토큰을 추론하는 능력을 강화했더니 다음 단어 예측 정확도 자체가 크게 향상됐고요. 또 나중에 이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추가적으로 미세 조정할 때도 훨씬 더 강력한 기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반 성능 자체가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학습 연산량을 늘릴수록 예측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되는 그런 스케일링 곡선도 확인이 됐고요. 언어 모델 사전 훈련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배우는 모델 이야기가 나왔으니 세 번째 연구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Reflect, Retry, Reward.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는데요.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시도해서 보상받는 방식.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델이 틀렸을 때 단순히 틀렸다라는 성공 실패 피드백만 주어지는 환경에서도 모델 스스로 왜 틀렸지 하고 분석, 즉 셀프 리플렉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면 그 성찰 과정 자체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스스로 오답 노트를 쓰는 셈이네요. 이게 실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나요?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풀이나 함수 호출 같은 좀 복잡한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어요. 최대 34.7%, 또 18.1%까지도 향상됐다고 보고됐습니다. 34.7%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놀라웠던 점은 1.5B에서 7B 파라미터 정도의 비교적 작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이 때로는 10배 이상 더 큰 모델보다도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작은 모델이 더 잘했다고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외부에서 아주 상세한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모델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모델의 약진이라니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의미가 크겠네요. 자, 이번엔 좀 더 특정 분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연구는 링슈라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멀티모델 모델입니다. 네, 링슈. 이 모델은 의료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방대한 의료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까지 함께 학습해서 기존 의료 AI 모델들의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려고 합니다. 기존 의료 AI의 한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또 복잡한 의료 시나리오에 대한 추론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이 있겠죠. 의료 분야는 특히나 정확성이 생명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겠네요. 데이터 구축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상당히 포괄적인 데이터 구축 절차를 제안했어요. 다양한 소스에서 의료 지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의료 캡션이나 시각적 질의응답, VQA, 그리고 추론 샘플 같은 것들을 합성해냈습니다. 데이터부터 공을 많이 들였군요. 네, 그리고 링슈는 여러 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전문 지식을 내재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강화학습 적용 가능성도 지금 탐색 중이고요. 또 메드이벌 킷이라는 자체 통합 평가 프레임워크도 개발해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평가 결과 링슈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기존의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벌써 마지막 연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버그린 QA인데요. LLM이 답변할 때 환각,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로 질문의 시간성에 주목한 연구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질문은 답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에버그린 질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어떤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바뀌죠. 이걸 뮤터블 질문이라고 합니다. LLM이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내놓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에버그린 QA는 이런 시간성 레이블, 그러니까 이게 에버그린인지 뮤터블인지 표시가 된 최초의 다국어 QA 데이터셋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신 LLM 12개가 이 시간성을 얼마나 잘 인지하는지 명시적으로든 암식적으로든 평가를 했어요. 평가 결과는 어땠나요? 잘 인지하던가요? 모델별로 차이는 좀 있었고요. 흥미로운 건 이 시간성 분류 작업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량 다국어 분류기,
EG-25라는 모델도 함께 훈련해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럼 이 분류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분류 기술은 모델이 스스로 자기 답변의 신뢰도를 추정하거나 QA 데이터셋을 필터링하거나 혹은 GPT-4 같은 최신 모델이 언제 웹 검색을 활용하는지 그 행동을 설명하는 등 꽤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링크는 저희 뉴스레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AI 연구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추론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도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모델, 또 특정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전문 모델까지 AI의 발전 방향이 정말 다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특히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점이 아주 인상 깊네요. 모델의 작동 방식이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